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독립기념일을, 프랑스는 바스티유의 날을 성대하게 기념하죠. 다 자국의 혁명을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좀 다릅니다. 100여 년 전에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아주 중요한 혁명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기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독일은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자신들의 혁명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좀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그 격동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시간은 1918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가던 무렵이에요. 당시 독일은 패배가 눈앞에 와 있었고 나라 전체가 정말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겉으로는 군부가 국민들에게 거의 다 이겼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전쟁에서 졌다는 걸 자기들끼리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붕괴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죠. 그리고 군 수뇌부는 아주 교활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패전의 책임을 어떻게든 민간 정치인들에게 떠넘겨야겠다고 말이죠. 바로 여기서 혁명의 도화선에 불이 붙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는데 해군사령부가 쉬병들한테 사실상 자살이나 마찬가지인 출동 명령을 내린 겁니다. 뭐 자기들 딴에는 명예로운 마지막 전투라고 했지만요. 이게 모든 걸 바꿔놨죠. 여러분, 한번 수병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명령을 안 듣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와서 이런 무의미한 죽음을 당할 순 없다는 절규였고 낡은 권위 전체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당신들의 명예를 위해 죽어주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킬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시작된 작은 저항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독일 전역으로 번져나갔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이 혁명의 전파 속도예요.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곧바로 노동자들이 합세했고요. 이들의 힘을 합쳐서 평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도시를 장악해버립니다. 근데 이 모델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가요. 불과 며칠 만에 수백 년이나 이어져 온 왕조들이 그냥 맥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무대를 혁명의 심장부로 옮겨보죠. 1918년 11월 9일 수도 베를린입니다. 정말 역사상 가장 정신없는 날 중 하나였을 거예요.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니까 낡은 제국이 그냥 하루아침에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얼마나 웃기냐면 황제 본인은 퇴위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총리가 먼저 황제 폐하 퇴위하셨습니다 하고 발표해버려요. 그러면서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겨버렸죠. 이렇게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기니까 이걸 차지하려는 두 세력이 나타납니다. 한쪽은 선거를 통해서 차근차근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던 온건 사회민주당이었고요. 다른 한쪽은 이참에 러시아처럼 아예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고 외치던 극좌 스파르타쿠스단이었습니다. 이 두 세력의 충돌이 앞으로의 역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사회민주당의 필리프 샤이데만이 기가 막힌 순발력을 발휘합니다. 극좌파가 먼저 치고 나올까봐 의회 건물 발코니에 나가서 그냥 즉흥적으로 소리쳐버리는 거죠. 독일 공화국 만세! 라고요. 그런데 정말 2시간 뒤에 스파르타쿠스단의 지도자가 진짜로 사회주의 공화국을 선포해버립니다. 와, 하루에 공화국이 2개나 생긴 셈이죠. 하지만 이 이념의 충돌이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거리는 곧바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되고 말죠. 결국 1919년 1월 극좌 스파르타쿠스단이 행동에 나섭니다. 이른바 스파르타쿠스 봉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선 어설픈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짜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들어야 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혁명을 완성시키려 한 거죠. 이제 막 탄생한 민주정부는 이 혼란을 수습해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끔찍하고 운명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공화국을 없애고 싶어 안달이 난 극우 세력, 이 자유군단에게 손을 내민 거죠.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습니다. 자유군단은 이 봉기를 정말 무자비하게 진압해요. 그리고 혁명의 상징이었던 두 지도자, 로자 룩셈부르크와 카를 리프크네히트는 재판도 없이 끌려가서 살해당합니다. 혁명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은 그런 순간이었죠.
이게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원죄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회민주당 정부가 민주주의를 증오하는 극우파를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경쟁자인 극좌파를 죽인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독일 좌파는 완전히 분열됐고 이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 이 틈을 나치가 파고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혁명이 남긴 유산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두운지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진 군부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교활한 거짓말을 만들어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이른바 등뒤 빗소 전설이라는 건데요. 논리는 간단해요. 우리 군대는 전선에서 잘 싸우고 있었는데 저기 후방에 있던 사회주의자랑 민주주의자들이 배신해서 칼을 꽂는 바람에 졌다는 거죠. 완전한 날조였지만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잘 먹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뭐였을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 정반대입니다. 군대가 무너져서 혁명이 일어난 거지 혁명 때문에 진 게 아니에요. 심지어 휴전하자고 먼저 요구한 것도 군부 자신들이었고요. 그래놓고는 싹 입을 닫고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거죠. 이 거짓말 하나가 독일 전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민주공화국은 시작부터 배신자들이 세운 나라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고 이 분노와 증오를 먹고 자란 게 바로 나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잡한 역사가 있다고 해도 왜 하필 11월 9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기념할 수 없는 날이 됐을까요? 여기에는 정말 기막힌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1918년 공화국이 선포됐죠. 그런데 5년 뒤, 바로 그날 히틀러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실패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20년 뒤, 바로 그날 나치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끔찍한 학살극, 바로 수정의 밤을 벌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나치가 의도적으로 이 날을 더럽힌 겁니다. 결국 독일 민주주의가 태어난 날이 파시즘의 시작과 홀로코스트의 공포와 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날을 기쁘게 축하할 수 있겠어요? 결국 이런 질문이 남는 거죠. 패배 속에서 태어났고 내전으로 갈갈이 찢겼고 심지어 그 생일마저 끔찍한 비극의 날이 되어버린 혁명. 이런 혁명을 한 나라는 과연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독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상처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질문일지도 모릅니다.